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유명 셰프가 한국 반찬을 처음 본 날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을 지배해온 남자. 이탈리안 요리에선 최고라 자부하던 그가 작은 반찬통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기교도 장식도 없는 평범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요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요리도 그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 끼 반찬이 한 셰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란, 지금은 맨해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죠. 요리한 지는 벌써 20회가 넘었습니다. 제가 만든 토마토 소스 하나로 별 2개를 받은 적도 있었고, 파스타면 굵기와 온도만으로도 고객의 반응을 예측할 정도로 저는 제 요리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 반찬이란 걸 본 건 그날 아침 직원이 가져온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셰프, 이거 제 와이프가 싸준 건데요.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깔끔한 통에 가지런히 담긴 반찬들, 김치, 콩자반, 나물, 계란지단, 볶은 멸치. 한쪽에 밥이 있고 뚜껑을 열면 조미료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했죠. 이게 뭐야? 밥 한 덩어리에 반찬 몇 개. 이걸 요리라고 부르는 건 좀 웃기잖아.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에선 이런 게 정식이에요. 반찬이 메인보다 중요하다고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저한텐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리라는 건 기술이라고 생각해. 한 접시 안에 식감, 온도, 비율이 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지. 이건 그냥 집밥이잖아. 그날 저는 그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정제된 소스와 정밀한 그릴 온도가 더 완벽하다고 믿었죠. 한국 음식, 그저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얼마 뒤 그 반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제 부엌에선 항상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소스 한 방울, 허브 한 잎까지도요. 음식은 수학적 정확성이 필요한 과학이라고 믿었거든요. 감으로 요리한다는 건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죠. 손님들은 제 음식을 예술이라 칭했고, 음식 평론가들은 정밀함의 극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간 쌓아온 명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은 후에도 그 도시락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일까요? 그 소박한 반찬들이 왜 제 머릿속을 맴돌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조잡한 음식을 요리라고 부르는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최고의 셰프인 제가 가진 오만함이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토마토 소스를 준비하며 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인은 매일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나?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이요.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소중히. 그저 밥 옆에 놓인 작은 반찬들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점심시간에 브루클린 다운타운을 걷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작은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판은 익숙하지 않은 한글, 그리고 아래에 적힌 영어 문구 하나. 집에서 만든 한국 반찬. 바로 그날 아침 직원 도시락 속 반찬들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죠.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줄 끝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투명한 쇼케이스 안을 본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뒤에 작고 정갈한 접시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윤기 흐르는 가지볶음, 매콤한 제육볶음, 초록빛 깨신무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하얀 밥. 크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지독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오늘의 정식 세트를 주문했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 반찬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할 때 가게 안에선 특별한 요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화려한 불쇼도 요란한 칼질 소리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반찬을 담는 손길만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요리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도시락을 받아든 순간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뉴욕의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그 작은 도시락은 어딘가 그리움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은, 혹은 오래전 잊었던 기억 같은 것이었죠. 아직 맛보기도 전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들썩였습니다. 20년간 수백 가지 음식을 맛본 셰프로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소박한 비주얼이 다시 한번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맛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미슐랭 셰프였으니까요. 음식을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들기 전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 작은 가게에서 산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처럼요. 뉴욕의 바쁜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모습은 흔치 않았습니다. 첫 입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반찬으로 넘어갈수록 이상하게 입안에 남는 정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맵지도 달지도 않았고 감칠맛이 강하게 밀려오지도 않았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맛이었죠. 손으로 직접 무친 듯한 질감, 불 조절이 정교하진 않지만 딱 익숙한 온도, 그리고 반찬 사이의 조화. 그건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비한 밥상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어딘지 모르게 뭉클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저는 그 반찬 가게를 계속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화려하고 정교했지만 이 작은 반찬들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특히 깨신무침이라는 반찬에서 느껴지는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기와 식감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의 짭조름함이 밥과 만나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도요. 제 입맛은 전 세계 최고급 식재료들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음식들에서 왜 자꾸 위로받는 느낌이 들까요? 어쩌면 그건 제가 요리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째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노부부가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본 적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정교한 요리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제게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밥에는 이게 어울려요. 그녀의 미소가 정겨웠습니다. 그 된장국 한 모금에서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수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추억의 맛. 그건 미슐랭 별 3짜리 레스토랑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요리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것, 그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온도와 정확한 레시피, 화려한 플레이팅 뒤에 숨겨진 단순한 진실. 음식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반찬을 포장하며 묵묵히 일하던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주 오는지, 한식이 입에 맞는지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반찬들이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리운 맛이라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밥보다 반찬이 중요하며 반찬 하나하나가 그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날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제가 셰프로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 항상 식감, 온도, 색, 구성, 플레이팅만을 생각했지 감정이나 마음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요리에 담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해주시던 계란 오믈렛을 떠올리며 소금도 소스도 없이 달걀 한 장을 지단처럼 부쳐보았습니다. 그 향기는 지독하게 익숙했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부엌, 아침 식사, 서두르던 순간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비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맛이 아니라 마음이라며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양념은 간단하지만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년 요리 경력 동안 저는 기술과 레시피에만 집중했지,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위한 요리,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기 위한 요리, 그런 목적으로만 움직여왔던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은 요리란 무엇일까?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갑자기 어머니의 토마토 파스타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도 비싼 재료도 아니었지만 그 맛은 지금까지 어떤 미슐랭 셰프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요리였기에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반찬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것 역시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를 그토록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한국 반찬 가게에서 얻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반찬의 조리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깨십 장아찌, 무생채, 진미채 볶음, 된장국. 레시피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 해보아도 그 느낌은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맛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무슨 비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소금 조금, 참기름 살짝,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 만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요리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정서, 기억을 음식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건 정확하고 완벽한 음식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찬 가게를 나오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놓쳐왔다고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저는 제 주방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드는 요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우리는 요리를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부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는 완벽한 조리 기술, 정확한 타이밍, 최고급 식재료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뜻함, 기억,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없는 요리는 아무리 완벽해도 공허하다는 것을요. 어릴 적 이탈리아 할머니의 주방에서 배웠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레시피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의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가며 요리하셨죠.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요리는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할 때 그 음식은 특별해진단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찬은 그 진실을 제게 다시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요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면 전보다 칼질이 조금 느려졌고 소스를 만들 때 간을 보기 전에 이걸 누가 먹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보다 사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시즌 메뉴에 한국 반찬을 참고한 사이드 플레이트를 넣을 거라고요.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우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탁엔 이제 누군가의 기억도 함께 올라와야 한다고요. 맛있는 걸 넘어서 따뜻한 걸 만들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제 주방은 달라졌습니다. 메뉴에 추가된 한식 반찬에서 영감을 받은 작은 플레이팅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그만 접시에서 엄마 품 같은 기분이 났다고요. 반찬만으로 마음이 채워진 건 처음이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제 주방의 철학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도만큼이나 정서에도 집중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면 제 어머니의 방식을 떠올렸고, 파스타를 삶을 때면 누군가의 저녁 식탁을 상상했습니다. 한국 반찬에서 배운 기억에 맞은 제 이탈리안 요리에 새로운 깊이를 더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제 음식이 더 따뜻해졌다고 평했고, 단골 고객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그릇의 반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반찬 한 접시가 제 요리 철학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기술을 쌓는데 20년을 썼지만 정작 요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 맛, 그것이 진정한 요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끝난 후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이며 관계라는 것을요. 한 숟가락에 담긴 요리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가 혹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셰프들에게 이제는 다른 조언을 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요리를 해보라고요. 마음을 담은 요리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제 레스토랑에선 이제 직원 식사 시간이 특별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그날의 음식을 나누며
각자의 기억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한국 식자재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깨십, 된장, 고추장, 마른 나물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재료들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요.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반찬 메뉴를 주문하고 조용히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리는 이래야 하는 거였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한 입이 세상의 모든 위로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제 블로그에 한국 반찬에 대해 글을 씁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대해 말이죠. 뉴욕의 요리사들 사이에서 제 블로그는 조용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반찬의 철학을 접목한 퓨전 요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스타일을 바꿨냐는 질문에 저는 한국 반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소박한 접시들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어떻게 요리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인터뷰가 나간 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각자의 나라에도 반찬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페인의 타파스, 중동의 메제, 인도의 아차르, 모두 작은 접시에 담긴 큰 마음이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음식에 담긴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반찬들, 그 소박하지만 깊은 맛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할머니들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시골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손에서 만들어지는 반찬 하나하나는 역사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은 말이야. 그날 내가 누굴 생각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단다.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짜 반찬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저희 새로운 요리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리를 할 때마다 묻습니다. 이 요리를 통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더 나은 요리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처음 반찬을 먹었던 그 가게 앞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깨신무침과 멸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냥 조용히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햇빛이 제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그 어떤 별미보다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접시도 아니고 예술처럼 장식된 음식도 아니었지만 그 한 끼에 정성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따뜻하면 그게 요리였어요.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도 먹는 것이고 가끔은 눈으로도 기억으로도 삼키는 것이더군요. 한국 반찬은 저에게 그런 음식을 처음 가르쳐준 존재였습니다. 기교 없는 손맛,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무너졌던 제 자존심마저 이제는 미소로 기억됩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간 저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방은 이제 단순한 요리 작업장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손님들을 위해 그들의 기억을 요리합니다. 때로는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추억을, 때로는 뉴욕의 분주한 아침을, 그리고 가끔은 한국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작은 반찬 한 접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소박한 것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 반찬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작은 접시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슐랭 스타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요리,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리합니다. 손맛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